서울 외곽 작지만 깔끔한 단독주택. 작아도 새 집이 아니어도 대출을 다 갚아 온전한 내 집이라는 자부심의 애착이 느껴지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이는 오늘도 새벽에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켭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밑반찬 통을 열어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서 끓이면 당신 좋아하잖아. 식탁엔 신문을 반쯤 펼쳐둔 남편 석길이 앉아 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칼같이 살아온 남자답게 아직도 허리 하나는 꼿꼿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꼿꼿함이 괜히 남이에겐 부담이 됩니다. 된장국을 그릇에 퍼담으며 남이가 부드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날 풀리면 우리 뒷산에나 다녀와요. 작년에도 비 온다고 못 갔잖아요. 김밥 싸서 정자까지 갖다 내려오면 좋겠네요. 석길은 신문을 덮고 반쯤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봐서 가세. 요새 허리가 좀 뻐근해서 무리하면 안 되지. 웃어주는 듯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남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봅니다. 여보, 땅 얘기 꺼낼 거면 그냥 하지 마요. 나 올해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서 편하게 지낼 거니까요. 순간 석길의 얼굴에 짧은 굳음이 스칩니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내 말은 그냥 허리가 아프니까 좀 쉬자는 거지. 그래도 남이는 믿지 못합니다. 얼마 전 장롱 속에서 우연히 봐버린 종이 뭉치. 대출 서류며 땅 매매 계약서 비슷한 서류에 아랫배가 싸늘해졌던 느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만 보면 답을 알 것 같아서였지요. 아들은 직장 따라 멀리 떠났고 딸도 시댁일로 바쁘다며 연락이 뜸합니다. 결국 석길과 남이 둘뿐인 집안이니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게 남이의 오래된 철학이었습니다. 남이는 애써 웃어 보이며 식탁을 정리합니다. 여보, 내일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끓여줄게요. 그거 먹고 사우나 갔다가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와요. 석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신문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신문 아래로 보이지 않는 그의 무릎 위엔 얇은 브로셔가 놓여 있습니다. 지방 땅 매물과 예비 점포 도면, 그리고 막국수집 예상 매출 자료까지. 언젠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이가 결사 반대할 걸 알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날 밤 남이는 홀로 거실에 앉아 두툼한 통장을 꺼내봅니다. 7년 전 학습지 선생님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 몇 푼 되지 않지만 그게 남이에게는 남편 몰래 쌓아둔 작은 안전망입니다. 나이가 있어 욕심만큼 더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간 몇 번이고 쓰고 싶었던 이 돈으로 남편이 퇴직하면 봄에 같이 좋은 구경하자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남편 석길은 그럴 마음이 있긴 한 걸까요? 방 안 침대에 누운 석길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40년 공무원으로 살아오며 가족만은 굶기지 않겠다던 다짐이 어느새 노후에도 집에서 소일거리만 하는 한심한 남자라는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말 빼곤 쉬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일했던 날들과 달리 이젠 매일같이 출근해야 할 곳이 없으니 이제라도 뭘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밤마다 석길의 온 생각을 뒤덮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과 방 안을 오갑니다. 남이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속으로 말합니다. 여보, 이젠 무거운 거 내려놓고 이번 봄에는 꼭 같이 꽃길 걸어봐요. 더 나이 들어 어떻게 살지도 같이 얘기하고 분위기 좋은 곳 가서 차도 한 잔 마셔요. 그 밤이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이른 봄 부슬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이는 거실 장식장을 정리하다 말고 문득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 그래도 위로였으니까요. 방에 들어가 장롱을 열고 통장을 꺼내려다 손끝에 걸린 낯선 종이 더미가 남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출계약서, 땅 매매 계약서, 건축허가 신청서까지 가지런히 정리된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요 며칠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던 남편. 왜 그렇게 바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던지듯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석길은 그 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남이는 종이 위를 손으로 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대출금? 땅? 우리 집 담보로 빚을 낸 거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반대했잖아. 내가 그렇게 싫다고 말했잖아. 어떻게 할 건데? 난 이 집에서 뭐해요? 당신이 번 돈이라고 다 당신 거야. 왜 마음대로 결정해 왜? 다 늙어서 왜 꼭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꼭 길이 있는데 고생길을 가려고 하냐고 정신 좀 차려요. 남이는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다시피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난 아내 안 할 거야. 당신 혼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석길은 물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남이 앞에 앉아 손을 잡으려다 뿌리쳐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말하려 했는데 오랜 꿈이었어. 나 진짜 자신 있고. 근데 당신이 너무 반대를 하니깐 꼭 성공해서 당신 힘들게 하는 일 없도록 할 거야. 남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왜 다 끝내놓고 말해요? 언제나 당신 뜻대로네요. 나 좀 편히 살고 싶었어요. 애들 키우느라 못 해본 거 이제 조금 해보자 했는데. 석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자 자존심이 있었다. 집에만 앉아 있으니 내가 나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다. 이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 싶었지만 남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붙잡고 조용히 숨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흘러내린 눈물이 양말을 적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남이는 늘 그렇듯 국을 진하게 끓이고 밑반찬을 반듯하게 담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석길은 국을 뜨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남이는 아무 말 없이 밥만 씹었습니다. 달그락거리던 숟가락 소리마저 끊기자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석길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남이야, 이번만 믿어줘.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남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이번만이 몇 번이었는지 알아요. 다음엔, 이번엔 조금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뭔가를 걸어야 하는 게 아니었으니 이해하고 지나갔었지. 근데 여보, 이건 달라. 만약 이 가게가 잘 못 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빚만 남겠죠.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왜 나한테도 상의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일을 벌렸어요. 석길은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식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남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안쓰러움보다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남이는 거실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담보대출금, 앞으로 매달 갚아야 할 이자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돈이면 평생 꽃구경, 단풍 구경하며 살 수 있었는데 남이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분명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 이불 속에 누운 석길은 숨죽여 나미의 화가 풀릴 때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론 당연히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하며 나미가 화를 냈던 오늘의 일도 웃으며 추억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나미는 다시 부엌으로 가 국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벚꽃길을 함께 걷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부엌 찬장 뒤로 흘러갔습니다. 나미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되돌릴 수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편이 되어서 지지해주자. 그동안 성실했던 남편이고 살면서 크게 힘들게 한 적 없으니 또 알아 대박집이 될 수도 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면서도 나미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신도 모르게 고여있던 눈물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지방 소도시 외곽의 작은 언덕배기 땅은 석길의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땅을 다지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고 그동안 공사비는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나미는 은행 통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숨만 늘었지요. 그래도 석길은 낙관적이었습니다. 막국수집 간판만 달리면 사람들 발길은 알아서 몰려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석길은 무엇에 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미의 눈에는 땅의 위치를 봤을 때 정말 맛집이 아니고 찾아오기 쉬운 곳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외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요즘에는 홍보되면 사람들이 다 찾아서 오는 거고 주차 때문에라도 이런 곳이 오히려 번화한 곳보다는 훨씬 더 좋아. 걱정 마. 그리고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추천해 준 곳이니 안심해. 석길은 들떠 보였고 지금으로선 뭐든지 좋게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미는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미는 매일 공사장에 들렀습니다. 벽돌이 쌓이는 걸 보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퇴직금이었고 담보대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사장 옆 컨테이너 박스 안 석길은 공사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사팀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 공사비면 서울에서도 식당 2개는 차리겠어요. 그래도 지방 장사 잘 되면 본전은 뽑죠 뭐. 석길은 팀장의 말에 웃었지만 나미는 뒤에서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삽뜨기 전엔 몰랐던 비용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미는 방에 앉아 오래 묵은 다이어리를 꺼내봤습니다. 벚꽃 필 때 함께 소풍 가자고 적어뒀던 작은 약속들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던 어느새 봄이 지나 여름바람이 불 무렵 드디어 막국수집 간판이 걸렸습니다. 석길은 이웃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사골로 우린 육수 쓰고 면발은 직접 뽑아요. 다른 집이랑은 달라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인적이 많은 곳이 아님을 알고 있어. 과연 장사가 잘 될까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날 아침 나미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새로 산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에 서보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반찬 가게에도 잠깐 일을 했던 손끝 야무지게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자. 내 손맛이면 못할 게 없지. 점심이 되자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근처 주민, 구경 온 외지 손님,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가족 단위 손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나미는 냉면 사발에 고명을 올리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막국수 육수가 진하네. 다음에도 또 오자. 그 소리에 석길은 주방 창문 너머로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맞지? 내가 된다 했잖아. 또 다른 손님은 막국수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남이는 애써 웃었습니다. 의견은 다양한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방장이랑 홀 직원 월급, 재료비, 이자 갚을 돈. 첫날부터 한 달간 매출은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돈이 들어오니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간 가게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찬그릇 더미가 싱크대에 쌓였고 바닥엔 밀가루와 육수 국물이 엉겨 붙었습니다. 매일 힘들어도 좋으니 오늘만 같아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시기에만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주변에서 조언 아닌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이 되니 조언도 생활에 다른 것도 챙길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석길은 못 들은 척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줄 설 거야. SNS에 사진 돌았으니 입소문은 금방 난다니까. 남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말고 말했다. 여보, 그 SNS 사람들, 당신은 입소문이 무섭다면서요. 정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석길은 고개를 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걱정만 해? 내가 대책 세워놨어. 주말엔 회냉면이랑 비빔국수도 같이 내고 저쪽 방은 가족석으로 만들어서 단체 손님도 받을 거고. 남이가 말했다. 막국수는 여름 장사고 여기는 동네에 마실 나오면서 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깐.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에 석길이 말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막국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 비록 겨울에는 덜 팔릴 수 있겠지. 근데 분명히 꾸준하게 잘 될 거니깐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봐 좀. 남이는 지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근데 우리는 주방장을 두고 일을 하고 있으니 주방장도 그렇고 직원들 월급은 진짜 잘 챙겨야 해요. 밀리지 않게요. 내 생각엔 진짜 중요해요. 문을 닫고 나온 부부는 텅 빈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에 같이 걷자던 꽃길 대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비포장길이었습니다. 남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중얼거렸습니다. 석길은 남이의 옆모습을 보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오늘 하루 잘 된 걸로 마음 놓은 건 자신뿐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막국수집 오픈 후 북적임은 불과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석길이 자신 있게 메뉴를 늘리고 가족단체 손님용 방까지 꾸며놨지만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인원 이상이 와주어야 유지가 되었습니다. 장사는 되었지만 사람들이 북적인다든가 맛집이라는 소문이 나서 줄을 선다든가 하는 상상 속 일은 현실에서는 없었습니다. 가게 앞 간판만 새 것이었고 안은 점점 휑해졌습니다. 주방장은 한 달이 지난 후 2개월이 지날 무렵 사장님 약속한 월급이 이번 달에는 2일 뒤에 보내주셨더라고요. 미안해요. 미리 말을 해야 했는데 나이 드니 정신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 대출금이 나가는 날이랑 겹쳐 그런 실수를 했네요. 다음 달부터는 월급날에 틀림없이 줄게요. 내 처음이시니 그럴 수 있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 다음 달, 지난 달보다 매출이 급감하는 게 눈으로 보이니 남이는 불안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석길도 예상 못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명이던 홀서빙 직원을 1명으로 줄이고 남이도 서빙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장사만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 견디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점점 손님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고 장사가 처음이었던 석길 그리고 남이는 궁금한 마음에 SNS 등 인터넷을 검색하며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짧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누구나 아는 그 맛. 그 동네 가릴 있을 때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다면 한 번쯤은 가도 좋을 것 같지만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같은 내용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남이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글들만 보고 손님들이 오지 않지는 않겠지만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올 수 없고 계속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맛이 아니니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방장과 함께 상의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남이는 남편 석길에게 당신이 주방장한테 이런 내용을 말해서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을 했습니다. 주방장을 바꿔야 하나? 라고 석길이 갸우뚱하며 고민 섞인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같이 일을 했다고 바꿔요. 같이 상의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바꿔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 일단 우리도 좀 배우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주방장이었습니다. 주방장도 깜짝 놀란 듯 보이며 말을 했습니다.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지금 3개월 차인데 장사도 불안불안하고 예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급여를 더 준다고 해서요. 마침 바꿀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남이 부부의 얘기를 들은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주방장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잡아도 주방장은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 다음 주 퇴사를 했습니다. 주방장이 떠난 후 주방장의 일은 오롯이 남이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방장이 알려준 레시피가 있으니 따라하면 비슷하게라도 맛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남이 혼자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석길과 직원이 번갈아 가며 서빙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설거지까지 혼자 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만 석길이 잠깐씩 계산대에 앉았지만 손님이 없어 계산대는 늘 한산했습니다. 그래도 석길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 와서 손님이 없는 거야. 내일은 또 꽉 찰 거야. 그러면서도 가끔 빈 테이블에 앉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남은 실내를 빌려 돈을 구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더운 날씨에 혼자 면을 삶던 남이는 팔에 뜨거운 육수를 쏟아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손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언제 나와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남이는 손등에 얼음을 대고 주방 창문을 통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 없는 가게에 둘만 앉은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이는 마른 손으로 장부를 펴고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카드 매출은 점점 줄고 대출이자는 제 날짜에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재료비는 외상으로 돌리고 있었지만 거래처에서도 슬슬 기한을 다그쳤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엔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거래처에 체면이 있잖아요. 남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이 되면 석길은 소파에 드러누워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내가 공무원 할 땐 시키면 다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며 주정 같은 독백을 흘렸습니다. 남이는 부엌 문에 기대선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말도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칼 같았습니다.
가끔은 석길에 대한 원망을 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느 밤은 술이 과했던 석길이 남이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손님한테 좀 상냥하게 하지.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나라도 안 와왔던 손님이 왜 손님이 다시 안 오겠어. 당신 때문이야. 그 소리에 남이는 너무 어이가 없어 처음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홀 직원 그만두고 주방장 그만두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에 주방 정리에 음식 만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왜 내 탓이 되는 건데요?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당신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이 내 말 들었으면 지금 이 꼴 안 됐어요. 부부 싸움 소문은 금세 동네로 퍼졌습니다. 사장이 공무원 출신이라 장사 모른다더라. 마누라 혼자 죽어나간다더라. 입방아는 돌고 돌았습니다. 이웃마저 손님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느새 오후 2시가 지나면 가게 안엔 빈 의자와 차가운 육수통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남이는 홀로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문을 잠그러 온 석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그 말은 여전히 남이의 귀엔 닿지 않았습니다. 남이는 깨지 않은 채 잠결에도 주방 쪽을 향해 손끝을 뻗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막국수집은 작은 가게가 아니라 무겁고 큰 빚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막국수집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전에 한 번씩 오던 단골 손님마저 다른 국수집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저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체면 같았지요. 정말 이제는 가끔씩 들어오는 손님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료는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두었지만 손님이 와서 음식이 나가고 재료를 다 쓰면 다시 싱싱한 재료를 사서 채워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게에 회전이 되지 않으니 가끔 오는 손님들은 맛을 보고 장사 안 되는 집인 걸 금방 알아채는 듯 했습니다. 남이는 주방 뒤에 서서 테이블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석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은 무겁게 굽었지만 여전히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이는 미지근한 육수통을 비우며 석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쯤에서 문 닫고 정리해요. 서울로 돌아갑시다. 이제 빚이라도 덜 키워야죠. 석길은 고개를 끄덕일 듯 하다가도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왜 매번 포기하자고만 해? 버티면 된다니까. 장사라는 게 원래 초반에 힘들다고. 남이는 피곤한 얼굴로 반박했습니다. 그 초반이 벌써 반년이에요. 대출이자 내느라 남은 돈도 없잖아요. 거래처에도 더는 못 밀어요. 석길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해. 내 자존심 좀 놔둬라. 나 공무원으로만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거라도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남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헝겊을 주워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식탁 위는 깨끗해졌지만 두 사람 마음의 때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거래처 직원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희도 재료 대금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남이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닦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병원에 가셨습니다. 조금만,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나갔지만 그 뒷모습이 더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석길은 허리를 삐끗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며칠 누워있던 석길은 병원 침대에서 나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당신만 믿는다. 가게는 며칠만 당신한테 부탁할게. 그렇다고 문을 아예 닫을 수는 없으니깐.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 안 되라는 법은 없어. 가게 영업은 해야지. 손님들이 항상 영업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나오면 바로 다스 나가서 손님 붙잡아 볼게. 나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만 오래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미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닭뼈 국물이 말라붙은 주방 바닥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누구 하나 내 마음 들어준 적 있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전화기엔 딸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방학이라 놀러 갈까 하는데 연락 주세요. 딸의 문자를 보고도 나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서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돌아온 석길은 온전한 몸이 아니어서 가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나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만 웃어주면 손님 다시 온다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냐? 나미는 웃으려고 해도 자꾸 눈물만 났습니다. 울다 하던 일을 멈추고 복받쳐 올라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주방에 있는 내 얼굴만 봐요? 주방에서 음식하고 설거지에 재료 준비에 거기에 웃기까지 하라고요? 내가 언제 안 웃던 사람이었나요? 언제부터 내 웃음이 사라졌는지 알기나 해요? 정말 내가 안 웃어서 가게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석길은 아무 대답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불 위로 떨어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보며 나미는 더 이상 무언가를 묻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대화도 웃음도 기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막국수집에 간판만 불이 켜져 있었을 뿐 부부의 마음은 이미 어두운 새벽 같았습니다. 그의 늦가을 막국수집은 간판만 반짝였을 뿐 가게 안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나미는 빈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일까봐 매일 행주로 닦았습니다. 한동안 석길은 허리 통증이 덜하다고 하면서도 집에 누워 꼼짝을 안 했습니다. 나미는 장부를 꾹 눌러 펼쳐봤습니다. 대출잔금, 재료대금, 밀린 직원 월급. 지우고 또 적어봐도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미는 늦게까지 가게 조명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조금만 더 모아서 여행 다니자고 했잖아. 벚꽃길, 단풍길. 다 어디 갔나? 생각하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가게에 문이 열리고 석길이 손을 허리에 지지한 채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들어갔어. 몸 버린다. 나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가게 팔고 싶어요. 우리 가게 그만 팔자 빚이라도 조금 갚고 서울로 가요. 제발이요. 석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접으면 그동안 했던 고생들은 뭐가 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내가 가게 다시 세워볼게. 나 허리만 좀 나으면 홍보도 하고 단골도 불러오고. 나미는 웃음도 눈물도 없이 대꾸했습니다. 이제 믿을 수가 없고 당신한테는 내가 가게에서 당연히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치? 내가 하는 말은 아예 아무것도 아니고 왜 항상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 말에 석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미야, 내가 언제 당신 그렇게 만들었어. 나도 살자고 한 짓이었어.
내가 무슨 악마냐? 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사장님, 물 좀 받아드릴까요? 사장님은 손님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내 살 길 좀 찾아야겠어요. 그날 밤 남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뒷방에 묵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허름한 전기난로에서 바람이 나왔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이는 혼자 부동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방값이라도 좋아요. 그냥 팔아주세요. 빚 좀 갚고 나머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중개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놓을게요. 대신 마음 단단히 먹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석길은 허리 보호대를 하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남이를 보자마자 울컥한 듯 말을 쏟았습니다. 당신 또 부동산 갔지. 내가 팔지 말라 했잖아. 왜 내 등골까지 부러뜨리려고 그래? 남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등골 부러진 건 내 쪽이에요. 당신 고집 덕에 내 등골 다 부러지다 못해 없어졌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한숨과 후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이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게 팔고 다시 일 구해보자. 그리고 같이 5년만 고생해서 남은 빚 갚고. 그래, 그럼 될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래도 아직 마음 한구석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을 돌려주길, 가게보다 나를 먼저 봐주길. 겨울이 깊어질수록 남이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남이가 부동산에 내놓았던 가게가 쉽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문의 전화가 온다는 말에 가게가 곧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그 기대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이와는 달리 석길은 땅 파기부터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그동안 가게로 들어간 돈 생각에 남이 몰래 부동산에 연락해 조금 더 생각해 볼 테니 일단 가게는 내놓지 않겠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석길이 끝까지 함께한 남이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기만할 수 있는 건가? 남이는 더 이상 이런 석길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할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모든 정이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석길은 허리를 움켜쥔 채 남이의 눈치를 살피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남이야, 가지 마라. 이번만 믿어줘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조금만 3개월만 아니 1개월만 더 해보자. 여보. 하지만 남이는 석길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손등이 딱딱하게 갈라진 그 손은 이제 남이에게 아무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남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마음이 더는 당신한테 못 돌아가요. 미안해요. 남이의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안엔 봄바람 하나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이는 방 안작은 서랍을 열어 오래전에 모아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퇴직금도 빚 갚느라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이 통장에 있는 돈뿐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그만뒀습니다. 자식한테까지 이 고생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속옷, 그리고 머리빗 하나를 넣었습니다. 간단한 살림이었지만 그 안엔 남이의 지난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밤 남이는 주방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석길이 방문을 열고 나와 나미를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나미야, 나 없으면 어디 가려고 그래. 석길은 아내의 손목을 덥석 잡고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나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랑 끝이야. 우리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석길의 손가락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나미는 돌아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나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나미는 딸네 집 근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이 좁은 방이라도 좋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공간이면 됐습니다. 벚꽃이 피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이제는 혼자 걸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석길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육수통은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가게 의자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돈 언제 줄 겁니까? 재료대금 이러다 큰일 납니다. 석길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드리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요. 내가 다 망쳤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땐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지키려 했던 이 가게가 가족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걸. 가게를 헐값에 내놓으니 한 달 정도 지난 후 리모델링 후 카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막국수 가게가 문을 닫는 날 석길은 허리띠를 더 꽉 졸라맸습니다. 그의 손엔 공무원 퇴직금도 아내도 장사 성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겨울바람 속에 남겨진 허기진 노인이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자신이 벌인 일이라는 지울 수 없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뒤 석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른 척했고 자식들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석길은 결국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힘든 현장은 못 간다고 사정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데는 많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을 때쯤 석길은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죽어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존심 따위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경비실 한쪽엔 철 지난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귀가 시릴 때면 석길은 그 라디오 소리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돈은 조금씩 모였지만 빚의 이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빚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석길은 용기를 내어 나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딸이 조금씩 돈을 모아 월세방을 마련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주머니 속 거칠어진 손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미는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무심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왔어요? 석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경비 일하고 있어. 버는 돈 대부분 빚 갚는데 쓰고 있어. 내 손으로 망친 거 내 손으로 다 갚을게. 그러니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미안해, 당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야. 나미는 그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갈라진 그의 손등,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미움보다 짠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당신도 많이 늙었네요. 이제라도 철들었으니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석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이제 진짜로 다른 생각 안 하고 큰 욕심 안 내고 당신한테 잘할게. 당신 남편으로 살게 해줘. 남이는 장사할 땐 너무 미워했던 남편이었지만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던 남편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일도 말다툼도 많이 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남편이 참 고마웠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모든 재산을 잃고 경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흐려지고 왠지 모르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게에 홀려있던 남편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보다 같이 벌면 못 갚을 빚도 아니다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늦은 봄바람이 작은 월세집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두 사람의 지난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벚꽃길은 이번에도 함께 걷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늦은 인생 공부 덕분에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하나였습니다.